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동창리 새 발사장에서 위성을 실은 로켓을 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바닷속에서 15m 길이의 발사체 동체를 확인하고 인양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여성은 범행에 앞서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했고 과외를 받는 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접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주일 격리 의무는 닷새 권고로 전환됐고 현재 격리 기간이 남아있는 확진자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 부진은 여전합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실패를 인정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장면을 대외 매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어제 발사된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장소가 기존의 서해 위성 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서 북한이 최근 기존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시인한 데 이어 발사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바닷속에서 직경 2에서 3m에 약 15m 길이의 우주 발사체 잔해를 확인하고 인양 작전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 잔해가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서해 어청도 서쪽 약 200km 해상에서 물에 떠 있었던 상태로 발견된 잔해는 이 동체의 일부로 군이 인양을 하던 중 물속에 가라앉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2차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두고 이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거라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이 탄도탄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험 발사 성공인데요. 향후 실전 배치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시험 장면이 공개됐죠.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공개한 시험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서해 남부 무인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요격 시험에 쓰일 표적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곧이어 표적탄 발사 지점으로부터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LSAM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적외선 영상입니다. 이 초음속 LSAM 요격 미사일이 표적 미사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합니다. 이어서 일정 고도에서 큰 폭발과 함께 표적 미사일을 명중합니다. 이후 폭발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불꽃이 식별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진행된 네 번째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형 삼축 체계 핵심일 될 LSAM의 재원 그리고 요격 시험 성공의 의미 설명해 주시죠. 네, LSA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비행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LSAM은 이미 실전 배치 중인 요격 고도 15에서 40km MSAM 천궁2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기존 패트리엇3와 천궁2는 하층을 방어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선 LSAM과 사드를 활용하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토대로 향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된 LSAM은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2024년 개발 완료 뒤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군은 또 LSAM-2 개발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SAM-2는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유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이 북한이 주장한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어제 태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요격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자위대가 지난달 30일 이시가키지마의 인공섬에 패트리엇을 전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미야코지마와 요나구니지마에 배치한 패트리엇은 발사기가 접힌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령 괌을 강타한 제2호 태풍 마와르가 접근해오자 안전을 이유로 자위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 연속 문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그래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대피야. 네, 어제 새벽 서울에 울린 경계 경보 받고 놀라신 분들 많습니다. 당장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논란은 차치하고 이번 기회에 안전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대피소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이 앱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대피소 조회 탭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주변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의 주소와 지도상 위치는 물론 최대 수용 인원까지 함께 표시되는 만큼 집이나 직장, 학교와 가까운 대피소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 같은 공습 경보에는 큰 건물의 지하실이나 주차장, 지하철역 같이 낮은 곳으로, 화학 무기 공격에는 고층 빌딩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 디딤돌 첫 화면의 왼쪽 상단 국민 행동 요령 탭을 누르면 위급 상황에 맞는 유형별 대처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용한 앱도 위급한 상황에 접속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당장 어제도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를 일으켜 정부가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 피난처와 대피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난 문제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할지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진, 수해, 긴급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대피 상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터널의 한 장면입니다. 터널을 달리는 도중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무심코 차 안에 던져놨던 물 한 통, 얇은 옷 한 벌도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존 배낭 꾸리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비상식량하면 많은 분이 라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또 준비성에 철저한 MBTI J형이신 분이시라면 침낭에 베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두툼한 겉옷부터 혹시 모를 외로운 상황을 대비한 술 한 병, 조리를 위한 휴대용 버너까지 가방 한가득 준비할 비상 물품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생존 가능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생존 배낭은 자신의 몸무게의 10% 정도의 무게로 비좁은 틈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요. 비상식량으로는 유통기한이 5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한 라면보다는 초콜릿바, 건빵, 고열량 크래커 등이 더 적절하다고 하네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물이 중요합니다. 한 알만 넣으면 물이 깨끗해지는 정수 알약이나 정수 빨대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긴급 의약품, 핫팩, 우비, 다용도 칼 등을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또 같은 물품으로 구성된 생존 배낭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뒤 차량이나 지편관, 직장 등 여러 곳에 분산 배치를 해놓는 게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잘 꾸린 생존 배낭,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과 능력이 적절하고 제3실험실과 교체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시료 분석에 한국 실험실도 참여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이번 IAEA 6차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IAEA 6차 보고서는 지난해 3월 K4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에서 28개의 주요 방사능 핵종의 농도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처리된 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로, 그러니까 해양 배출 직전의 오염수인 셈인데 IAEA의 입회 하에 도쿄전력이 채취했습니다. IAEA는 산하연구소 3곳을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이 포함된 제3자 실험실 4곳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보냈고요. 이 교차 분석을 통해 방사능 핵종 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에는 주요 핵종 28개의 농도가 각 실험실별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주요 핵종 이외에는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IAEA는 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쿄전력이 선택한 방법 또한 적절하고 적합했다고 봤고요. 또 도쿄전력의 분석 방법과 능력이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가 데이터 확증을 위해 제3자 실험실을 통해서 상호 교차 분석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킨스 실험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상 도쿄전력이 수행한 오염수 농도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다, 조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는 아니라던데 최종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네, 이번 6차 보고서는 오염수 대상의 확증 모니터링 활동 가운데 1차 시료를 분석한 결과만을 담고 있습니다. IAEA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탱크에서 2차, 3차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핵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2차, 3차 시료 분석에도 한국 분석실이 참여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2차, 3차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원래 IAEA의 최종 보고서는 6월 말, 그러니까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상태인데 2차, 3차 시료 분석 결과 그리고 이 해양 환경에 대한 확증 모니터링 결과까지 만약 담아내야 한다면 최종 보고서 발표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IAEA는 이번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서 도쿄전력의 안전성 평가, 또 규제 활동과 절차 등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모든 안전성 검토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에서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발표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주 동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차례에 이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패, 김남국 의원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도덕 상실증으로 졸림마저 위태로워진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40년째 가동 중인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평균보다 낮다고 하는데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 10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모두 자리를 뜹니다. 우리한테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린 건데 그리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전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월성 원전 주변 주민의 암 발생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삼중 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도 법적 기준의 10,00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한수원에서 본부장이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빠졌고 주민들 기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설명회가 있을 수 없다. 또 세세한 수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뭔가 의도는 의심은 되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고회나 설명회를 많이 해봤을 텐데 발표 못할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느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여서 다른 기관은 부르지 않았고 자료도 인쇄물로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자리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민과 정부 사이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면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이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외부 기관에 파견돼 있었는데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소개하고 추천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송 사무차장과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위원들 모두 송 사무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신이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지만 자녀 채용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제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비롯한 전 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확인하고 4명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단독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함께하는 합동조사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국 등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전담조사단을 꾸려서 오늘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조사단은 수십 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고 6월 한 달 동안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닷새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되면 닷새 동안 등교 중지가 권고되는데 이 기간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용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은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여성은 30대에 몰렸는데 자녀 돌봄 문제가 컸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중반인 이성미 씨는 지난 2011년 10년 넘게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린 자녀를 잘 돌봐줄 사람이나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2년의 공백기 끝에 최근 한 중소기업 재취업에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싶었죠.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주변에 알아보고 또 이제 뭐 보조 양육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이처럼 결혼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여성은 42.6%로 3년 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8.9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66%로 가장 많았는데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 방안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에 그쳤고 사무직, 전문가,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판매 서비스직, 임시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대졸 이후에는 사실 사무직 일자리로 비교적 안정적 임금 근로자로 진입하는데 경력 단절 이후에는 판매 서비스직으로 직종이 많이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걸로 재진입하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달 어린이날 연휴 병실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도 거부당한 5살 아이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도 의료 환경이 좋다고 평가되는 수도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승용차가 후진하다 한 남성을 치더니 그대로 깔고 지나갑니다. 이틀 전 새벽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다친 남성도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119 구급대는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요. 모두 11곳에 요청을 했지만 병상이나 의사가 없어서 거절당했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이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2시간 가까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송 중에 심정지가 오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단말기에 정보가 제대로 안 떠 있거나 진짜 위급한 경우 인근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병원에서 상황실에 특별한 통보가 없는 원거리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왜 어디 구급대가 여기까지 왔냐, 근처 병원은 없냐, 무슨 병원은 안 되냐, 전화는 하고 왔냐 등 본인들 병원만 환자가 많은 줄 아는 병원들이 많고요. 서로 간의 정보 교류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 보면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는 재이송은 매년 수천 건이 나옵니다. 지난해를 보면 7천 건이 육박했고요.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더 많았습니다. 2번 이상 거부당한 사례도 1,000건이 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치료할 의사와 병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급대가 직접 병원의 전문의와 병실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심각성을 깨닫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증, 경증 환자를 분리해받는 이원화 제도 확대 및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어서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 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 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그 필수 응급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남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족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12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이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9살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겁니다.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선고된 형량은 어땠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220여 건, 실형이 선고된 건 5%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최소 징역 8개월, 최대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징역 7년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수준의 선고 형량이었던 겁니다. 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 어제는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난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년, 20년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정말 낙마라고도 기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제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이제는 재판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피해자가 범행을 준비했다 이런 증거가 좀 나왔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의 범행 준비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20대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중학생 자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A씨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과외받는 중학생인 것처럼 꾸며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B씨를 살해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A씨가 과외 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외 특성상 가르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집에 누군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범행 이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를 타고 낙동강 근처로 가 시신을 유기한 A씨는 새벽 시간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집에 남아있는 범행 흔적을 없애고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잔혹한 범행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피의자 신상 공개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동안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씨는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시신 없는 살인 등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범행을 도운 흔적이나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는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폐쇄적으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어제 새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7m 높이의 막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조 관계자를 경찰이 진압봉으로 때리면서 강제 진압에 나선 건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막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입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의 임금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사다리 차를 탄 경찰들이 양쪽에서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접근합니다. 김 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접근을 막고요. 경찰이 방패로 막고 진압봉을 내리치며 다가갑니다. 점차 김 씨 가까이 접근한 경찰, 김 씨를 진압봉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맞은 김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진압봉은 여러 차례 김 씨를 내려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김 사무처장은 결국 체포됐는데요. 노조는 대화가 예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검거 직전 김 씨가 막루에서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해 경찰봉으로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글도는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용도였고 쇠파이프 역시 사람에겐 휘두르지 않았다며 경찰이 정글도를 빌미로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물론 왜 집회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한 문제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진압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 6년여 만에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경찰은 원액에 물을 충분히 섞었으니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안심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의 노동절 연대 집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이 캡사이신 희석액을 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기침 소리와 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이고 대오는 흐트러집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분사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분사하기 전엔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또 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 쪽으로 캡사이신 희석액을 쏩니다. 그래도 캡사이신 원액에 2,000배 용량의 물을 섞어 농도를 0.0045%로 낮춰서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캡사이신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거리 이런 것이 지켜졌을 때는 안전한데 문제는 시위 상황에서 그것이 엄격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듬해엔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의 진압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잠자던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든 윤익은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쓰라고 한 거라며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하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부터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의 양국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편법 시비에 휘말렸고 이후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0조 원이 넘게 덜 거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4월 한 달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국세 수입 부진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덜 거친 국세 규모가 법인세 9조 원 포함 9조 9천억 원에 이르러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친 국세는 134조 원,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 9천억 원 적었습니다. 20% 넘게 준 건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상 세수 400조 5천억 원 가운데 실제 거친 세금 비율인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30% 넘게 줄었습니다. 소득세도 8조 9천억 원 줄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7조 2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도 6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현재 정부는 가능한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지금보다 다소간의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현재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능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 적습니다. 정부는 세수는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어 아직 전체 결손 규모를 언급하기엔 이르고 8월이나 9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내며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 수입은 14% 감소한 54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6.2%가 줄어서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고 석유 제품도 33.2%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무역 적자 폭은 지난 1월 125억 달러 이후 2월 53억, 3월 47억, 4월 26억 달러 등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등 일부 대체 에너지는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네덜란드의 사례를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북서 유럽의 평원입니다. 바다에 점점 가까워지자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간척지입니다. 원래 농토로 쓰이던 이 일대에는 풍력 발전기 86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7.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 한 기의 건설 비용은 1,500만 유로. 풍력 발전소를 구상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 절차와 민원 해소 등으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megawatt. The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429 megawatt. It's one of the biggest wind farms of the Netherlands on this moment. 풍력 발전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네덜란드 정부는 공유 수면의 풍력 발전으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과 해상 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그 공존을 통해서 전라남도 수산업이 더욱더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유럽에 있는 풍력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단순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바다에 바지를 띄워 풍력 발전기를 바로 올리는 공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수익이 대폭 증가해 풍력 발전 투자 움직임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지금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앞으로도 이 풍력 단지 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규모는 8.2 기가와트. 유럽 풍력 발전 선도국의 사례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집적화 단지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견인차에 장착된 경사로를 타고 넘으며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장면이 경찰 보디캠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운전 항상 조심해야겠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속도로, 정차된 차량 사이를 헤치고 보디캠을 장착한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이때 길 건너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칩니다. 정차돼 있던 견인차 경사로를 그대로 타고 넘으며 순식간에 수십 미터를 날아갔는데요. 떨어지면서 옆 차로에 다른 승용차를 덮칠 뻔했지만 이는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플로리다 출신의 21살 여성,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왜 경사로를 타고 날았는지는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얇은 외투와 함께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호남, 경남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남부 전역으로 확대하겠고 밤에는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이들 지역에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해안에도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 23도, 부산은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